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대 에듀에서 감정평가 시험의 감정평가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윤지현 평가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간략한 저희 소개와 전반적인 감정평가 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제가 누군지보다는 이제 감정평가가 도대체 뭔가가 더 궁금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라는 게 감정평가사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어프레이저라고 그러고 뭐 밸류어라고도 하고 영국에서는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적 가치. 가치는 여러 가지가 가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 그 물건은 토지 등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은 대표적인 게 토지, 건물, 기계도 하고요. 무형자산도 하고요. 준부동산, 선박, 비행기 다 합니다. 예. 자동차, 항공기 해요, 다. 무형자산은 특허권 같이, 상표권 같이 다 합니다. 주로 많이 하는 건 이제 토지 부동산을 많이 하죠. 기계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동산도 평가합니다. 불용품 이런 거 동산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필요한데 시장 가치가 없는 것들 많은 건 다 우리한테 갖고 옵니다. 미술품도 평가하는 평가사가 계시는데 사실 미술품이라는 것은 이 주관적 가치가 너무 강한 재화이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고 그분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객관적 가치를 판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지 등에.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법에서 그렇게 정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시장 가치가 그 핸드폰이나 자동차처럼 탁탁 시장에서 포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거예요. 감정평가사들이. 그 감정평가사들의 그런 어떤 그 가치를 시장 가치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장 가치 같은 거를 우리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무슨 순서를 써서 해서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 가격이 제시가 되면 통용이 되는 거고요. 하다 보면 상당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에 이제 선박, 비행기, 항공기, 뭐 잠수함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자동차도 들어가고 주로 많이 하는 건 자동차 많이 하고요. 합니다. 아무래도 한 90% 이상은 다 이걸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이거랑 이게 좀 많고 있고 자동차도 좀 있고 그런 거고요. 해당 업무를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감정평가 뭐 하냐? 처음에 제가 감정평가사를 한다고 할 때 친구들이 야, 그게 뭐냐? TV 속 진기명기 나오는 그런 거 하는 거냐? 거기서 나오는 아니면 병아리 감별사 얘기하는 거냐?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제 친구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원래는 감정평가 하는 일이 많고요. 근데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체감을 생각보다 못하는 이유는 감정평가라는 직업 자체가 대단히 공익하고 관련이 많은 겁니다. 국가랑 관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공적평가라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사적평가라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평가는 참 다양스럽게도 법에서 하라고 해요. 일을 우리한테 주라고 강제로 합니다. 우리만 해야 돼요. 딴 사람이 하면 안 돼. 우리가 무조건 해야 돼. 대표적인 게 보상평가. 보상평가가 뭐예요? 나라가 공익사업을 나란 일을 하면서 개인 땅을 뺏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수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나라는 의무적으로 이 사람한테 헌법에서 제정하는 객관적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냥 뺏으면 도둑놈이지. 근데 돈을 더 주는 경향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하여튼 객관적 가치를 더 주지 못하더라도 제값은 줘야 된다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가를 객관적 가치를 보상해 주는 거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은 맨날 세금 내잖아요. 그 토지세, 재산세 이런 거 내죠. 건물세 이런 거. 그 기반이 되는 게 표준지라고 있는데 공시지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공시지가에서 뭐 한참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공시지가 몇 퍼센트로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공시지가. 이것도 저희가 합니다. 다음에 이제 경미평가 같은 거 있죠. 여러분이 빚을 안 갚아서 이제 아파트나 뭐 주택이 경미에 넘어갔어.
그러면은 법원이 이 아파트가 처음에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찰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의뢰하냐? 우리한테 의뢰를 해요. 경매. 비슷하게 공매도 그렇죠. 여러분 세금을 안 내서 압류를 했어. 압류를 했는데 그 압류를 해서 처음에 그것도 시장에 내놔서 이제 입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소송. 뭐 민사, 가사, 요새는 가사소송이 많은데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뭐 민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그러면 이제 원고나 피고가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싸우면서 그 가격이 얼마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도. 또는 민사할 때도 내 빚 안 갚았으니까 당신 뭐 부동산에다가 뭘 하겠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국유지 매각 이런 것도 있죠. 나라 땅을 팔아요. 팔 때도 제대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뢰한 다음에 이거 가격이 1억 5천이나 1억 5천에 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협의는 가능하지만 그 밖에도 많아요. 공적에 정한 게. 나라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뭐 더 크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종전 조선 이런 것도 있죠. 재개발 이것도 공적적인 재건축 또 뭐 있냐? 엄청 뭐 이게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개발 재건축 개념이 뭐예요? 헌집 줄게 새집 다워 아니에요. 헌집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하고 새집이 얼마인지를 평가하고 그 사이는 네가 부담해. 이거잖아요. 그죠? 재개발 재건축이. 헌집 평가할 때도 감정 평가가 필요하고 새집 평가할 때도 감정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많은 거. 이게 다 이제 국가에서 하라고 우리만 무조건 하라고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가랑 더 친해요 우리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적은 이제 대표적인 게 담보죠, 담보. 은행에서 여러분 대출을 해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뻔하니까 별로 감정평가 안 하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 빌딩 이런 거는 도대체 담보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우리한테 의뢰해서 800억이랍니다. 그러면 LTV에서 8, 6이 48억, 480억까지만 대출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담보.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 하죠. 그리고 타당성 보고 이런 거 하고 되게 많아요. 여기도 뭐 시가 참조도 있고 자산 재평가도 있고. 자산 재평가 뭐예요? 이제 기업이 이제 취득원가로 맨날에 그 재무제표에 신고하던 거를 시장 가치를 바꿔서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50년 전에 땅을 샀는데 취득원가가 전체 합해서 1억으로밖에 계산이 안 돼 있는데 50년 전이에요. 취득원가니까 변하지가 않는다고 땅이니까. 근데 지금은 100억이야 100억. 1억이 아니라. 그럼 100억을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재무가치나 내 회사 가치는 엄청 올라가겠죠. 그걸 자산 재평가 할 수 있는 게 IFRS에는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 1억하고 100억 지금 현재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실제 상황에 맞춰야 되니까. 그걸 이제 자산 재평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어요. 자산 재평가는. 재무제표에 관리는 회계사가 하잖아요. 그때 평가만은 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어요. 시가참조는 이제 서로 개인 간에 거래할 때 시가 참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게 많아요,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해서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알짜배기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장 여러분 궁금한 수입은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적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괜히 소문나고 그러면 안 좋을까 봐 얘기 못 하지만 많이 벌어요. 생각보다. 억이 넘냐 안 넘냐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넘죠. 당연히. 넘고 특히 여성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감정평가사가 여성으로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애 키우면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래도 물론 그렇게 해서는 많이는 못 받아도 몇 천만 원 벌어가니까. 근데 좀 좋은 거고요. 나이 많은 분들은 저도 나이 많아서 돼가지고 이제 사무소 생활을 하는 건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무소에 차리면 돼요. 사무소 차려도 뭐 딴 자격증보다는 빨리 적응도 되고 빨리 됩니다. 왜냐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딴 직업은 다 영업을 해야 되잖아. 뭐 감정평가도 영업을 해야 되지만요. 여기는 이렇게 법에서 주는 게 많아. 이런 거 다 법에서 줘요. 나라에서 그냥. 랜덤하게 뿌린다고. 영업 안 해도 돼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법무사 뭐 이런 또는 뭐 행정사 뭐 회계사 다 영업해서 만들어야 되잖아. 영업을 안 하면은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간평사는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다 나눠줘요. 경매를 가면 다 소속돼 있으면 너가 나쁜 짓만 안 하고 너가 감정평가하고 장난만 안 치면 오케이 다 풀어줘 이렇게. 그러니까 영업 안 해도 되죠. 그 여성들이 좋은 거야. 그런 거예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영업해야 되지만 그런 거 말고도 먹고 살 길이 많다 이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 수입은 뭐 꽤 벌어요. 여성분들도 하여튼 뭐 자기 남편보다 많이 번다고 뭐 그러니까 항상 남편이 다 부장급 이상은 되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난 여성분들 강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궁금할 게 전망 아닙니까? 전망. 그러니까 AI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 침해가 안 되냐면 그걸 말씀드리면, 자, AI 기본을 생각해보세요. AI는 데이터가 일단 기반이 돼야 돼요. 그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이 데이터에서 정형화한 패턴이 있어가지고 패턴을 학습한 다음에 그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그게 맞나요?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데이터가 수많이 쌓여 있었어. 그죠? 이 수많이 쌓여 있는 거를 갖고 이제 미래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 정형화 된 거는 말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땅이 이런 땅이 많잖아. 이렇게 되는 땅도 있고 이런 땅도 있고 뭐 이런 땅도 있고 이래. 또 이런 땅도 있어. 이런 거 다 부정형이야.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집도 못 져. 이런 집 질 수 있고 이런 집은 조그맣게 짓고 크게 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정형화된 패턴이 없다는 거야. 아파트는 딱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도. 근데 토지는 이렇게 삐뚤삐뚤한 게 많아. 정형화가 안 돼 있어. 또 데이터도 서울은 많지. 엄청 많지. 강원도 산길 가보면은 설악산 근방에도 매매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지역별 편차가 커. 그 다음에 매매 계약도 이게 정상적인 매매면은 상관이 없는데 평상시 매매가 아니야. 나 개인 간의 거래야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이게 다 달라. 변동성이 너무 심해. AI가 아파트는 몰라도 일반 토지는 접근 불가해요. 안 돼요.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모든 감정평가사를 대체하고 조세자료를 쓰거나 소송자료를 쓴다?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의 걱정, 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AI가 도입이 되겠지만 그거는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시스턴트 해주는 거예요. 어시스턴트.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좀 그래서 어시스턴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상관없다 그러고. 전망? 자, 우리나라가 감정평가업이 처음에 원래 제가 수험생한테 이 생각을 했어요. 감정평가라는 게 결국 정보가 많지 않을 때 되게 유용한 자격증이구나.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 오픈되고 투명할수록 우리는 정말 쓸모 없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런 거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점점 더 시대가 고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되게 민감해진 거야. 옛날에는 진짜 지나가던 애한테 어깨 툭 치면서 야, 떡 먹어, 뭐, 군번 먹이는 세상이 됐지만 요새는 야, 떡 한 번 잘못 주고 군번 잘못 때렸다가는 경찰서 가서 그 전과자에게 딱 씌운 그런 나라,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떡도 함부로 주면 안 되고 군번도 함부로 먹이면 안 돼. 그만큼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재산권이라는 거에 개인 재산에 되게 민감해진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감정평가사의 위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딱딱 기계적으로 뭐 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야. 우리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재산 가치가 막 변하는 거지. 땅이 요새는 만평 가고 있는 땅도 많은데 내가 1,000원만 해도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00 곱하기 1,000이니까. 그죠? 소송할 때나 그럴 때. 1,000원에 따라서 1,000만 원을 버느냐 1,000만 원 잃느냐가 결정되는 세상이 된 거니까 우리 역할은 점점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적으로 우리는 아직 발전할 때가 많아. 뭐 임대료 같은 것도 아직 부족하고 기법도 부족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은 무궁무진해요. 다만 이제 업계의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 대셔 고치시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전망은 또 뭐냐면 결국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도 우리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시장 경제를 갈 수 없다면 감정평가 제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커지는 거고
또 뭐 우리 감정평가업계가 좀 더 발전을 해나가고 또 우리나라가 좀 더 세계적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되면 동남아시아도 개판이거든. 베트남, 태국 이런 데 감정평가를 할 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 우리 진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망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전망을 떠나서 수입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또 가성비는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고졸이든 서울대 나왔든 뭐 고대를 나왔든 뭐 지방대를 나왔든 여러분이 배우는 그 수준에 큰 차이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면 변리사 이런 거는 제가 내 아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말릴 텐데 이거 한편으로 해볼만 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시고 중요한 건 끈기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감정평가 일은 대충 마무리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현업에서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